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우리가 글 쓸 때 말이죠. 챗GPT 같은 AI를 쓸까? 아니면 그냥 검색 엔진을 쓸까?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 머리로만 써볼까?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바로 이 선택이 우리 뇌에는 또 글쓰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파헤친 MIT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인데요. 아, 방식 자체가요? 네,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. 한 그룹은 챗GPT 같은 AI 도우미를 쓰고 또 한 그룹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쓰고 나머지 그룹은 정말 아무 도구 없이 오직 자신의 두뇌만 사용해서 에세이를 쓰게 한 거죠. 네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뇌파, EEG를 측정해서 뇌 활동을 보고 또 글 자체는 컴퓨터, NLP로 분석하고 참가자들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런 도구 사용이 우리의 생각에 뭐랄까 어떤 인지적인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였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뇌 활동의 차이였다고요? 네, 맞아요. 특히 그 자기 머리만 쓴 그룹 있잖아요. 그 그룹에서 뇌 연결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. 이게 참 인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그건 말 그대로 뇌의 여러 영역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처리했다는 뜻이에요. 아하,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막 끄집어내고 또 창의적인 연결을 시도하면서 인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더 노력을 했다. 그렇죠. 검색 엔진 그룹은 중간 정도 활동을 보였는데요. 주로 이제 검색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데 관련된 그런 시각 운동 영역이 좀 활성화됐고요. 그런데 그 챗GPT 그룹은 뇌 활동이 가장 적었다면서요? 이게 그냥 AI가 일을 대신해줘서 편해졌다. 이런 의미일까요? 아니면 좀 다른 뜻이 있을까요? 표면적으로는 그렇죠. AI한테 이제 생각하는 부담을 넘기는 그 인지적 부담 떠넘기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네, 인지적 부담 떠넘기기. 네, AI가 제안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 쓰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보를 막 처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뇌활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.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. 뇌 에너지를 아끼는 거니까요. 맞아요.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. 그런데 연구의 다음 단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뭔가요? 네 번째 세션에서는 그룹 역할을 바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까지 챗 GPT를 쭉 쓰던 사람들이 이번엔 아무 도구 없이 자기 머리로만 글을 쓰게 한 거예요. 와,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뭐 이미 글쓰기엔 좀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. 근데 놀랍게도요, 이 사람들의 뇌 활동이 그 처음부터 도구 없이 글을 썼던 그룹의 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. 네, 더 낫게요. 네, 그러니까 AI 사용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혼자 생각할 때 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약화시킬 수도 있다,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호... 연구진은 이걸 잠재적인 인지 부채, 커그니티브 데시라고 불렀습니다. 인지 부채. 네,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 나중에 미래의 인지 능력에 약간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, 뭐 이런 경고랄까요? 와, 인지 부채라니. 표현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. 마치 당장은 편한데 나중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요. 그럼 기억력 쪽은 어땠어요? 혹시 뭐 자기가 뭘 썼는지 기억하는 데도 영향이 있었을까요? 네, 있었습니다. 아주 극적인 차이가 있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, 챗GPT 그룹 참가자들은요, 불과 몇 분 전에 자기가 AI랑 같이 쓴 에세이 내용을 제대로 인용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몇 분 전인데도요? 네, 첫 세션에서는 챗GPT 그룹의 83%가 인용에 실패했고요. 정확히 기억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와, 한 명도요? 네,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우리 뇌가 그 정보를 깊이 새기지 않는다는 거죠. 부호화가 얕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글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, 이것도 가장 낮게 보고됐고요. 뇌 활동도 좁고 기억도 잘 못하고. 그럼 결과물인 에세이 자체는 어땠나요? 뭐 AI 도움 받으면 그래도 글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그 NLP 분석 결과를 보면요, 챗 GPT 그룹의 에세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했습니다. 아, 비슷했어요? 네, 사용된 단어나 문장 구조가 거의 뭐 판박이 수준이었죠. 개성이 사라진 겁니다.
반면에 오직 뇌만 사용한 그룹의 에세이가 가장 독창적이고 다양했어요. 특정 키워드, 예를 들어 자선이라는 주제에서는 노숙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검색 결과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좀 보였고요. 네. 근데 또 재밌는 건 실제 교사들이 평가를 했거든요. 들어보니까 AI 도움받은 글이 문법적으로는 뭐 매끄러울지 몰라도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나 뭐랄까 영혼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아, 영혼이 없다. 자, 이 연구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네요. AI 도구, 분명 편리하고 효율적이죠.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능력, 또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억력, 그리고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에서 핵심은 역시 그 인지부채라는 개념에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에 AI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사고력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단기적인 이득이 어쩌면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강력한 AI 도구의 효율성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학습과 또 잠재적인 인지 부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 근육은 어떻게 단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? 그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